누구나 한 번쯤 이런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말을 걸고 싶었지만 괜히 부담스러울까봐 포기했던 순간, 마음을 표현하고 싶었지만 거절당할까봐 애써 아무렇지 않은 척했던 날들, 새로운 일에 도전하고 싶었지만 실패할까봐 시작조차 하지 않았던 기억. 그 모든 순간에 우리는 거절당하는 것보다 아예 시도하지 않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왜일까요? 거절은 단순히 싫다는 말을 듣는 사건이 아닙니다. 거절은 우리가 존재로서 부정당했다고 느끼는 깊은 정서적 상처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시도조차 하지 않고 물러서는 쪽을 택합니다. 이때 우리는 겉으로는 현명한 선택이라고 포장하지만 속으로는 조용히 무너집니다. 이러한 패턴은 일상 속 모든 관계에서 반복됩니다. 연애, 가족, 친구, 직장. 누군가에게 다가가고 싶은 마음이 생기면 동시에 고개를 드는 또 다른 감정이 있습니다. 혹시 이 사람이 나를 싫어하면 어쩌지? 내가 먼저 연락하면 부담스러워할까? 이 말을 했다가 관계가 멀어지면 어쩌지? 하는 두려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속에서 수없이 시뮬레이션을 돌리고 결국 그냥 하지 말자는 결론에 도달합니다. 말하지 않으면 거절당할 일도 없으니까요. 안전하고 덜 상처받는 것처럼 느껴지니까요. 그러나 이 안전한 선택은 결국 우리 자신을 더 고립시킵니다. 말하지 않은 감정은 남겨진 채 골마가고 표현되지 못한 마음은 오해를 낳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조금씩 사람과 멀어지고 세상과 멀어지며 결국은 스스로에게조차 마음을 닫게 됩니다. 겉보기에는 무탈한 삶 같지만 내면은 점점 더 좁아지고 외로워집니다. 이런 방식은 단지 관계에서만 벌어지는 일이 아닙니다. 꿈, 직업, 창작, 새로운 도전 등 삶의 모든 영역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거절을 두려워하고 그래서 포기합니다. 그리고 그 포기는 반복될수록 습관이 됩니다. 중요한 건 이 심리가 일부 사람만 겪는 특이한 반응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본능적으로 거절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두려움은 아주 오래된 생존 본능에서 비롯된 것이기도 합니다. 원시 시대부터 인간은 무리에 속하지 못하는 것이 생존에 치명적이라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고 그 흔적이 지금도 우리 안에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에게 거절당하는 일은 단순한 거부가 아니라 존재의 위협으로 느껴지기도 합니다. 이처럼 거절의 두려움은 심리적인 문제이기 이전에 존재론적인 문제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거절을 두려워하며 먼저 포기해버리는 이유는 단순히 경험적 상처 때문만은 아닙니다. 그것은 더 깊은 차원의 감정, 즉 불안에서 비롯됩니다. 덴마크의 철학자 키르케고르는 인간 존재의 본질을 설명하면서 불안이라는 개념을 중심에 놓았습니다. 그는 불안을 단순한 두려움이나 공포와 구분지어 설명합니다. 두려움은 구체적인 대상이 있을 때 생기지만 불안은 가능성의 세계 앞에서 오는 어지러움입니다. 우리가 어떤 선택을 앞두고 주저하거나 새로운 관계를 맺기 전 망설일 때 느끼는 그 감정, 그것이 바로 키르케고르가 말한 실존적 불안입니다. 키르케고르에 따르면 인간은 자유로운 존재입니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이 자유가 바로 불안을 만들어냅니다. 무한한 선택지 앞에서 우리는 동시에 실패와 거절의 가능성까지 함께 떠안기 때문입니다. 할 수 있다는 자유는 실패할 수도 있다는 위험과 함께 주어집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선택하지 않음으로써, 다시 말해 시도하지 않음으로써 그 불안을 피하려 합니다. 거절당할까봐 아예 고백하지 않고 실패할까봐 도전하지 않으며 상처받을까봐 친해지려는 시도조차 하지 않게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회피는 불안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더 깊은 곳에 잠재우고 반복하게 만듭니다. 실존주의 철학에서 말하는 불안은 단순한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존재의 조건 그 자체입니다. 우리는 살아있는 한 선택을 해야 하고 선택은 언제나 책임을 동반합니다. 거절당할 수도 있는 가능성을 안고 관계를 시작하는 것, 실패할 수도 있는 두려움을 안고 도전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은 자유로운 인간에게 피할 수 없는 부담입니다. 하지만 키르케고르는 이 불안이 결코 부정적인 것만은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불안은 인간이 위로 솟구칠 수 있는 그 근거이다. 불안은 우리를 마비시키기도 하지만 동시에 우리를 깨어있게 만들고 진짜 나 자신으로 존재하게 만드는 힘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거절이 두려워 관계를 피하는 행위는 사실상 존재 자체를 회피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나라는 존재가 타인의 반응에 의존하게 되면 우리는 점점 스스로를 잃어갑니다. 불안을 마주하는 것은 용기가 필요하지만 그것을 회피할수록 우리는 관계의 주체가 아닌
반응에 휘둘리는 존재로 머무르게 됩니다. 거절당할 가능성 앞에서 먼저 포기하는 습관은 결과적으로 내 삶의 주도권을 외부에 내어주는 일입니다. 이제 우리는 물어야 합니다. 불안을 없애는 것이 목표일까? 아니면 불안을 견딜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 목표일까? 키르케고르의 철학은 후자에 더 무게를 둡니다. 우리가 거절을 두려워하는 또 다른 깊은 이유는 그것이 단지 상처의 가능성 때문만이 아니라 타인의 시선에 스스로를 맡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프랑스 철학자 장폴 사르트르는 그의 대표작 존재와 무에서 인간이 타인의 시선을 통해 자기 자신을 규정하려는 경향이 얼마나 강한지를 통찰했습니다. 그는 타인은 나의 지옥이다 라고 말하며 타인의 시선은 단순한 관찰이 아니라 존재의 굳어짐, 즉 내가 더 이상 내가 아닌 것으로 작용한다고 봤습니다. 이 개념은 관계 속에서 거절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에게 매우 직접적으로 다가옵니다. 우리는 누군가에게 다가가기 전 무의식적으로 수많은 시뮬레이션을 돌립니다. 내가 이렇게 말하면 저 사람은 어떻게 생각할까? 이런 행동을 하면 부담스러워할까? 혹시 나를 이상하게 보지 않을까? 사르트르의 말대로라면 이 모든 고민은 이미 나의 존재가 타인의 시선 안에 고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원하는 나로 존재하기보다는 상대가 보고 있는 나로 존재하고 있는 것이죠. 이는 자기 기만의 한 형태입니다. 우리는 스스로를 자유로운 존재로 여기지만 사실은 타인의 기대와 시선에 맞춰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기만은 단순한 자아 포장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유를 가진 인간이 자신의 자유가 만들어낼 결과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스스로를 속이는 심리 상태입니다. 사랑을 고백하지 않는 이유가 타이밍이 아니었다거나 그 사람은 나한테 관심 없어 보였어 라는 식의 합리화로 이어질 때 우리는 실제로는 타인의 반응이 두려워 나 자신의 감정조차 부정하게 됩니다. 사르트르는 이러한 상태에서 벗어나려면 타인의 시선을 인식하되 그것에 휘둘리지 않는 실존적 결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거절은 그 자체로도 아프지만 그보다 더 아픈 건 나는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니야 라고 스스로를 속이는 삶입니다. 내가 진짜 하고 싶은 말은 마음 한구석에 숨겨두고 타인에게 이상하게 보이지 않기 위한 말만을 골라 하는 일상. 그것은 결국 관계에서의 자유를 빼앗기고 자존감마저 흔들리게 합니다. 자기 기만은 표면적으로는 자신을 지켜주는 것 같지만 사실은 나라는 존재의 힘을 점점 약하게 만드는 감정적 습관입니다. 사르트르는 인간이 진정한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는 타인의 시선을 뚫고 나오는 결단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그 결단은 완벽하거나 대단한 것이 아닙니다. 그저 한 번 더 내 감정을 솔직하게 드러내보는 것, 한 번 더 두려움 속에서도 말을 꺼내보는 용기,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내가 내 감정의 주인이 될 때 비로소 관계는 타인의 시선이 아닌 나 자신의 진심에서부터 출발하게 됩니다. 거절을 두려워하는 감정의 깊은 뿌리에는 나는 그럴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는 무의식적인 자기 인식이 자리 잡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는 상대가 나를 거절할 수도 있다는 현실보다 내가 그 거절을 감당하지 못할 것이라는 자기 이미지의 취약함에 더 크게 반응합니다. 이때 등장하는 철학적 사유의 틀을 마련해준 인물이 바로 알프레드 아들러입니다. 그는 인간의 행동을 열등감과 보상 심리의 구조로 이해했고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스스로를 계속 작게 느끼는 이들이 어떻게 반복해서 먼저 포기하는 사람이 되는지를 설명했습니다. 아들러에 따르면 인간은 누구나 열등감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어린 시절 우리는 부모, 교사, 또래 집단과의 관계 속에서 반복적으로 비교당하며 성장합니다. 이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생기는 감정이 열등감입니다. 문제는 이 열등감을 어떻게 해석하고 다루느냐입니다. 어떤 사람은 열등감을 성장의 동력으로 삼지만 어떤 사람은 그것에 눌려버리고 맙니다. 후자의 경우 열등감은 나는 원래 안 되는 사람, 나는 사랑받을 수 없는 사람, 나는 거절당할 만한 사람이라는 내면화된 자기 인식으로 자리 잡고 삶 전체의 선택에 영향을 미칩니다. 이런 심리를 가진 사람은 누군가에게 거절당하기 전에 스스로 먼저 물러섭니다. 왜냐하면 거절은 단순한 행동의 실패가 아니라 자기 존재의 부정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그는 말합니다. 나는 애초에 그런 대상이 아니었어. 내가 먼저 포기한 거야. 이러한 자기 위안은 일시적으로 감정을 가라앉히지만 실제로는 자신의 가능성과 인간관계의 기회를 스스로 잘라내는 결과를 낳습니다. 이는 결국 삶의 패턴이 되고 정체성의 일부가 되며
반복적인 포기와 후회의 고리를 형성하게 됩니다. 아들러는 인간의 본질적인 욕구 중 하나를 소속감이라고 보았습니다. 우리는 누군가에게 속하고 싶어하며 관계를 맺고 싶어합니다. 하지만 열등감이 강한 사람은 타인과의 관계에서 늘 자신을 부적절한 존재로 느끼기 때문에 그 소속의 기회조차 차단해버립니다. 그 결과 겉으로는 독립적인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내면은 끊임없는 소외감과 고립감으로 시달리게 됩니다. 이는 자존감 저하로 이어지고 자존감이 낮아질수록 다시 타인의 반응에 더 민감해지고 결국 거절을 더욱 두려워하게 되는 악순환에 빠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반복되는 패턴에서 벗어나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아들러는 해결책을 명확히 제시합니다. 행동하라. 생각이 바뀌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행동을 통해 스스로를 새롭게 경험하라는 것입니다.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라는 내면의 목소리를 잠재우는 방법은 거절을 감수하고라도 한 번 더 시도해보는 행동입니다. 그 경험이 쌓일수록 내면의 인식도 변화하고 포기의 습관도 천천히 깨지게 됩니다. 그는 말합니다. 용기는 상처받을 각오를 하면서도 행동을 멈추지 않는 것이다. 거절을 피하기 위해 먼저 포기하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거절을 받지 않는 인생이 아니라 거절을 감당할 수 있는 용기와 자기인식입니다. 우리는 완벽한 존재가 아니며 때로는 관계 속에서 거절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나의 가치를 결정하지는 않습니다. 아들러의 통찰은 말해줍니다. 당신은 소속되기에 충분히 가치 있는 존재이며 그 가능성을 증명하는 유일한 방법은 행동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거절당하는 상황을 마주하기 전에 먼저 피하거나 물러나는 이유는 단순히 현재의 불안이나 열등감 때문만은 아닙니다. 그 심리의 깊은 층에는 과거의 감정적 경험, 특히 유년기나 초기 대인관계에서 형성된 애착의 기억이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심리학자들이 말하듯 애착은 단순한 정서적 유대가 아니라 삶 전체의 인간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감정의 설계도와도 같습니다. 그 중에서도 불안정한 애착, 즉 거절당했던 기억과 거절을 상상만 해도 아팠던 기억은 자라면서 우리의 행동 양식을 결정짓는 핵심 요소가 됩니다. 애착이라는 개념은 존 볼비와 메리 에인스워스 등의 연구를 통해 발전되었고 이후 많은 심리철학자들이 이 개념을 바탕으로 인간의 관계 형성 방식을 설명해 왔습니다. 안정적인 애착을 형성한 사람은 관계 속에서 타인의 감정 변화에 지나치게 불안해하지 않고 자기 감정도 적절히 표현하며 신뢰를 유지합니다. 반면 불안정 애착을 가진 사람은 타인의 관심이나 무관심에 과도하게 반응하고 거절당할지도 모른다는 예측만으로도 깊은 두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결국 이들은 감정 표현을 스스로 검열하고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는 데 있어 회피 또는 과잉 의존이라는 양극단을 오가게 됩니다. 특히 거절의 기억이 반복되면 사람은 점차적으로 관계 자체를 위험한 것으로 인식하게 됩니다. 이 인식은 때로는 무의식의 형태로 작동하여 새로운 사람과의 만남 앞에서 이유 없이 긴장을 유발하거나 친밀해질 기회를 앞두고도 이쯤에서 그만두는 게 나아라는 회피적 결론을 내리게 만듭니다. 거절의 고통은 실제보다 기억 속에서 훨씬 더 크게 부풀려지며 감정은 그 기억을 재현하는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그 결과 현재의 상황에서 일어나지 않은 거절을 예감하고 스스로 고립을 선택하는 방식으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러한 회피 패턴은 겉보기에는 독립적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관계에 대한 갈망을 억누른 결과입니다. 그렇다면 이 패턴을 깨기 위한 시작은 어디에서 가능할까요? 심리학에서는 재애착 경험이라는 개념을 이야기합니다. 이는 새로운 관계 안에서 과거의 상처를 되짚되 그것을 다르게 경험함으로써 치유하는 과정입니다. 즉, 누군가와의 관계에서 안정감을 느끼고 자신의 감정을 표현해도 괜찮다는 안전지대를 경험하게 되면 뇌는 새로운 감정 패턴을 학습하기 시작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러한 경험이 단 한 번의 좋은 관계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작은 반복과 지속적인 연습을 통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거절에 대한 기억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기억이 우리의 미래까지 결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는 언제든 관계를 다시 배울 수 있고 다시 신뢰할 수 있으며 다시 연결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과거의 상처가 현재를 지배하지 않도록 그 감정을 인식하고 천천히 마주보는 용기입니다. 그 용기 위에서만 진짜 연결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거절을 두려워하는 사람들 중에는
자신이 그 감정을 느끼고 있다는 사실조차 말로 표현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그 감정을 설명하는 것이 낯설고 어렵기 때문입니다. 철학자 루트비 빈트겐슈타인은 논리철학 논고에서 말할 수 없는 것은 침묵해야 한다 고 말했습니다. 이 유명한 문장은 많은 철학적 해석을 낳았지만 우리가 삶에서 겪는 감정의 언어화에 관해서도 중요한 메시지를 줍니다. 감정은 존재하지만 그것을 표현할 수 없다면 결국 침묵하게 됩니다. 그리고 침묵은 종종 고립과 단절을 심화시킵니다. 빈트겐슈타인의 철학은 언어의 경계를 강조하지만 그가 말한 침묵은 곧 이해의 한계이기도 합니다. 인간은 언어를 통해 세계를 이해하고 감정을 정리하며 관계를 형성합니다. 그런데 감정의 언어화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자신의 내면 세계조차 제대로 바라볼 수 없게 됩니다. 거절에 대한 감정, 두려움, 회피, 욕구, 이 모든 것은 복잡하고 얽혀있는 감정이기에 적절한 언어를 찾기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그 어려움 속에서도 조금씩 단어를 붙잡아 표현해 보려는 시도가 없다면 우리는 영원히 그 감정의 벽 안에서만 머무르게 될 것입니다. 이 침묵은 때로는 타인을 향한 것도 있지만 더 근본적으로는 자기 자신을 향한 침묵입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느끼고 있는가? 내가 왜 이렇게 행동하는가? 라는 질문조차 피하게 되면 감정은 무의식의 어두운 방 안에 갇히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감정을 느끼면서도 모르고 생각하면서도 외면하는 상태에 머물게 됩니다. 그 결과 거절의 감정은 뚜렷한 대상이나 사건이 없더라도 항상 그럴 것 같은 느낌으로 남아 우리의 선택을 제한합니다. 이처럼 말하지 못한 감정은 언젠가 우리의 행동을 대신 말하게 만들며 이는 관계의 단절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감정을 언어화한다는 것은 그 감정의 크기와 무게를 줄이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나는 지금 불안해 라고 말할 수 있을 때 그 불안은 더 이상 막연한 공포가 아닌 구체적인 감정이 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타인과의 대화 속에서 이해되고 위로될 수 있는 가능성을 얻습니다. 빈트겐슈타인이 말한 침묵은 필연적인 한계이기도 하지만 그 경계를 넘어서려는 인간의 시도 역시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 감정을 말로 꺼내는 순간 이미 관계는 다시 연결될 수 있는 기반 위에 서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거절이 두려워 말을 아끼는 대신 그 감정을 꺼내어 볼 수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그 감정을 나의 일부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것은 약함이 아니라 용기이며 고립이 아니라 연결로 향하는 문입니다. 말하지 못했던 감정들이 우리 삶을 지배하지 않도록 오늘 단 한 문장이라도 스스로에게 먼저 말해보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나는 지금 누군가에게 거절당하는 것이 무섭다. 이 문장 하나로도 우리는 감정의 벽에 작은 균열을 낼 수 있습니다. 거절에 대한 두려움은 단지 타인과의 갈등에서 비롯된 감정이 아닙니다. 더 근본적인 차원에서는 자기 자신과의 관계 단절, 즉 자기 소외의 문제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우리는 타인에게 거절당할까봐 조심하고 말을 아끼고 관계를 시도하지 않으며 점점 더 관계하지 않는 방식으로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런 삶을 반복하다 보면 결국에는 타인이 아니라 자기 자신으로부터 멀어지는 삶에 익숙해지게 됩니다. 내 안의 욕망, 감정, 필요, 상처를 제대로 바라보지 않게 되고 어떤 선택 앞에서도 내면의 목소리보다 외부 반응을 먼저 의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자기소외입니다. 자기소외는 스스로에 대한 이해가 단절되었을 때 나타나는 심리적 상태입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에게 마음이 생겼지만 말해봐야 안 될 거야라고 단념하고 그것을 나의 진심으로 받아들이는 순간 우리는 감정이 아닌 두려움의 해석을 나의 감정으로 착각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나의 욕망이나 진실한 감정은 점점 더 묻히게 되고 삶은 더 피상적으로 변합니다. 우리는 살고는 있지만 나답지 않다는 느낌 속에서 자주 무기력해집니다. 자기소외는 단지 외로움이 아니라 삶의 동력을 잃어가는 상태입니다. 이런 자기소외는 반복되는 관계 회피 패턴으로 더욱 강화됩니다. 거절이 두려워 시도하지 않고 상처가 두려워 마음을 닫고 오해받을까봐 침묵하는 방식으로 우리는 점점 더 작은 안전지대 안에 스스로를 가둡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그 안전지대는 시간이 지날수록 감정적으로 더 위험한 장소가 됩니다. 왜냐하면 자기 내면의 진실을 무시한 채 살아가는 삶은 어느 순간 커다란 공허감과 무의미함을 동반하기 때문입니다. 이 공허함은 관계를 통해 극복할 수 있지만 우리는 이미 너무 많은 관계를 포기해버린 상태일지도 모릅니다.
자기 소외는 철학적으로도 깊은 논의가 이어져 온 주제입니다. 마르크스는 인간이 노동을 통해 자기 자신을 상실할 수 있다고 했고, 하이데거는 세상 속 타인들의 평가에 휩쓸려 자기 존재를 잃어버리는 상태를 설명했습니다. 이처럼 철학자들은 자기 소외를 단순히 개인적 감정이 아니라 존재적 위기로 바라보았습니다. 거절을 반복해서 피하다 보면 우리는 결국 존재의 주체성을 상실하게 됩니다. 그리고 더 이상 어떤 관계 안에서도 진정한 나로 살아갈 수 없게 됩니다. 이 문제의 핵심은 결국 나의 감정에 대해 내가 얼마나 솔직할 수 있느냐입니다. 우리는 누구보다 자기 자신에게 정직해야 합니다. 나는 사실 다가가고 싶었다. 나는 상처받을까봐 피했다는 말은 고백이지만 동시에 회복의 출발점입니다. 그 말이야말로 자기 소외에서 벗어나 자기와 다시 연결되는 첫 문장이 됩니다.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우선 자기 자신과의 관계부터 회복해야 합니다. 거절의 두려움은 분명히 실존적인 고통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삶의 모든 문을 닫게 놔둬선 안 됩니다. 그 고통을 정면으로 바라볼 수 있을 때 우리는 관계에 대한 태도를 바꿀 수 있고 결국 자기 존재에 대한 인식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기 소외의 반복을 멈추고 다시 자신에게로 돌아오는 것. 그것이 우리가 다시 관계를 시도할 수 있는 힘의 원천입니다. 거절당하는 것이 두렵다고 해서 포기하는 선택을 계속하다 보면 어느 순간 우리는 거절 자체보다 스스로를 포기하는 고통에 더 크게 무너지게 됩니다. 처음에는 단지 한두 번의 회피였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것이 반복되면 나는 애초에 그런 관계를 가질 수 없는 사람, 나는 도전해서 성공할 수 없는 사람, 누구도 나를 좋아하지 않을 거야라는 자기 정체성의 왜곡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거절의 고통을 피하려다 결국은 나 자신에 대한 믿음까지 놓아버리는 순간 인간은 진정한 자기 존재감조차 잃어버리게 됩니다. 이 상태는 자존감이 낮은 상태와는 또 다릅니다.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 여전히 스스로를 회복하려는 의지를 가질 수 있지만 자기 포기의 단계에서는 아예 변화의 가능성 자체를 차단해버립니다. 어떤 관계든 어떤 도전이든 자신에게 어울리지 않는 일이라며 아예 선택지에서 제외시키고 감정적으로도 무뎌지고 관계에 대해 무관심해지며 심지어는 타인의 관심조차 불편하게 느끼게 됩니다. 이처럼 스스로를 포기한 사람은 누군가에게 거절당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를 먼저 거절해버린 상태입니다. 그 누구보다 자기 자신을 외면하는 이 고통은 외부에서 오는 상처보다 훨씬 더 깊고 오래 남습니다. 철학자 카미는 말했습니다. 삶에서 가장 심각한 철학적 문제는 자살이다. 이 말은 단지 육체적 생존의 여부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보다는 우리가 삶의 의미를 어떻게 붙잡고 자기 존재를 어떻게 긍정할 수 있는지를 묻는 질문입니다. 스스로를 포기한 상태에서는 삶의 어떤 기쁨도 감각되지 않으며 어떤 가능성도 나를 위한 것이라고 느껴지지 않습니다. 사람들과 함께 있어도 마음은 혼자이고 가능성을 마주해도 현실감이 없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실존적 무기력의 극단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러한 자기 부정은 오랜 시간 쌓인 감정과 환경 속에서 만들어진 결과일 뿐 우리의 본질은 변화 가능성을 품고 있는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지금 스스로를 포기한 채 살아가고 있더라도 내면 깊숙한 곳에서는 여전히 연결되고 싶어하는 마음이 존재합니다. 우리는 상처받는 것이 두려운 것이지 애초에 사랑이나 성취를 원하지 않는 존재는 아닙니다. 그 마음을 다시 꺼내는 것, 그것이 치유의 시작입니다. 스스로를 포기하지 않기 위해 필요한 첫걸음은 나는 지금 나를 포기하고 있는가? 라는 질문을 던지는 것입니다. 이 질문은 스스로를 탓하거나 자책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인식을 통해 다시금 나를 회복하자는 뜻입니다. 삶에서 거절을 피하는 수많은 방식들이 결국 나를 점점 더 외롭게 만들고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 그리고 그 외로움을 정직하게 들여다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그 감정을 솔직하게 인정할 수 있을 때 그 순간부터 삶은 다시 선택의 가능성을 열어줍니다. 거절은 아픕니다. 하지만 자기 포기는 나라는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더 큰 상처입니다. 그리고 그 상처는 우리가 거절의 순간에도 스스로를 인정하고 지켜내려는 용기를 잃었을 때 생겨납니다. 지금 당장 완벽한 회복이나 대단한 결단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단지 나를 포기하지 않겠다는 다짐 하나면 우리는 다시 자기 존재의 자리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상처받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인식하면서도 관계를 시도하는 것, 그것이 바로 관계의 용기입니다. 이 용기는 두려움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두려움을 감당하면서도 연결을 택하는 태도입니다. 그리고 이 태도는 우리의 삶을 다시 살아있게 만듭니다. 관계란 언제나 불완전하고 예측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타인의 반응을 통제할 수 없으며 어떤 감정도 완전히 읽어낼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관계는 언제나 상처의 위험을 동반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관계를 선택하는 이유는 그 속에 삶의 가장 본질적인 기쁨과 의미가 숨어 있기 때문입니다. 관계는 고립된 존재로서의 인간을 세상과 다시 연결시키는 다리이며 그 다리를 건너는 과정에서 우리는 더 넓은 감정의 세계와 만날 수 있습니다. 부번은 말합니다. 모든 삶은 만남이다. 거절이 두려워 관계 자체를 피하면 우리는 이 만남의 가능성조차 잃게 됩니다. 진정한 관계는 상대가 나를 어떻게 볼까를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상대를 어떻게 대면할 것인가를 묻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물음에 정직하게 응답할 수 있을 때 관계는 시작됩니다. 우리는 상처받은 기억 때문에 용기를 잃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용기란 상처받지 않는 것을 뜻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상처받을 각오를 하고도 내 마음을 내보이는 선택, 그것이 진짜 용기입니다. 그리고 이 용기는 반드시 화려한 행동에서 비롯되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한 번 더 연락해보는 것, 한 번 더 내 감정을 표현해보는 것, 한 번 더 타인의 진심을 믿어보는 것. 이런 아주 작은 행동들이 모여 관계를 회복하고 자신을 회복하는 길을 열어줍니다. 거절이 두려워 포기했던 수많은 순간들이 있었을지라도 이제는 그 두려움의 작은 균열을 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균열 사이로 따뜻한 관계와 이해가 들어올 수 있습니다. 용기는 대단한 일이 아닙니다. 단지 나는 연결되고 싶다는 마음을 다시 한번 표현해보는 것,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누구나 한 번쯤은 누군가에게 다가가고 싶었던 마음을 삼킨 기억이 있습니다. 거절당하는 것이 두려워 말하지 못했던 진심, 혹은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외면했던 관계의 기회들. 하지만 세상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다가가는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그들은 무조건 용감해서가 아닙니다. 두렵고 망설이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결을 선택하는 법을 배워왔기 때문입니다. 이들에게서 우리는 회복력이라는 개념을 배울 수 있습니다. 회복력은 단지 상처에서 회복되는 속도가 아니라 상처를 안고서도 앞으로 나아가는 힘입니다. 회복력은 선천적으로 타고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관계 속에서 반복적으로 겪는 상처와 그 회복의 과정을 통해 조금씩 단단해지는 심리적 구조입니다. 중요한 것은 회복력이 있는 사람은 거절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거절을 감당할 수 있는 자기를 만들어가는 데 익숙한 사람이라는 점입니다. 이들은 누군가에게 다가갈 때마다 거절당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안고 있으면서도 그 경험이 자신의 본질을 흔들지 않도록 마음속의 균형을 유지합니다. 자신이 상처받을 수 있는 존재임을 인정하지만 그 상처가 자신의 전부는 아님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거절당했을 때 자신을 비난하기보다 관계 안에서 일어날 수 있는 정상적인 현상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가치를 타인의 반응에 온전히 의존시키지 않으며 관계에서 상처를 받더라도 다시 연결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둡니다. 이들은 누구보다도 타인을 필요로 하지만 타인을 통해 자기 존재를 확인하려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관계에 더 건강한 방식으로 접근할 수 있고 실패와 상처에도 덜 흔들리는 모습을 보입니다. 철학자 프리드리히 니체는 당신을 죽이지 못하는 고통은 당신을 더 강하게 만든다 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 때로 지나치게 낙관적으로 들릴 수도 있지만 관계에 있어서만큼은 의미가 깊습니다. 우리는 실망과 거절, 단절의 경험 속에서 더 깊은 자기 인식과 감정의 분별력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우리는 단순히 더 강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더 깊이 공감할 수 있는 사람, 더 성숙하게 사랑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합니다. 이것이 바로 회복력의 진짜 의미입니다. 우리 모두는 누군가와 진심으로 연결되고 싶어하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그 연결을 향해 나아가는 과정에서 수많은 상처와 불안, 회피의 순간들을 경험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손을 내미는 사람들, 다시 감정을 표현하는 사람들, 다시 자기 자신을 믿어보는 사람들, 이들이 바로 우리 모두가 지향해야 할 방향성을 보여주는 존재들입니다. 포기 대신 다가가는 삶은 완벽함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저 한 번 더 시도해보겠다는 다짐 하나면 충분합니다. 거절의 가능성 속에서도 나를 포기하지 않고 관계의 가능성을 지켜내는 그 태도야말로
우리가 다시 인간답게 살아가는 길입니다. 당신도 그 회복의 길 위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여정은 아주 작고 조용한 용기에서 시작됩니다.